36번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36번부터 38번까지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내년에 개정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측정 기준은 당연히 역사적 원가고,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는 다른 측정 기준이랑 함께 쓰이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엔 취득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랑 비교하고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엔 취득 원가랑 공정 가치랑 비교하니까 보시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요. 37번 보시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 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됩니다. 보시면 되고, 38번 현행원가 실현 가능 가치, 이행 가능 가치가 나오는데 요거 내년에 개정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세 개는 절대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39번부터요. 우리 44번까지가 자본유지 접근법 얘긴데, 항상 저희 세무사 시험은 산업관리교육공단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출문제에 조금씩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유지 접근법이요. 우리 자본유지 접근법은 개념체계에서 얘기하는 방법이고요. 개념체계에서 이익은 자본유지 접근법에 따라 측정해 그랬어요. 개념체계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본유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고, 또 요게 그럼 자본의 변동액인데 여기서 주주와의 거래를 빼면 크게 이익이지 뭐, 요렇게 측정해. 요게 자본유지 접근법이라고요. 따라오시죠? 근데 자본주의 접근법의 포인트는 뭡니까? 도대체 요 기초 자본을 뭘로 벌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뭐예요? 명목화폐, 자본유지, 그쵸? 그 다음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 세 번째로 실물 자본, 자본유지. 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럼 일단 말문제 대비해서 알아셔야 되는 게, 요 두 가지는 재무적 관점 혹은 화폐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화폐적 관점에서 자본을 측정한다고요. 하지만 실물 자본유지는 조업도나 생산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재무적 자본, 재무나 화폐 단위로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요 두 가지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조업도나 생산 능력에 관심이 있다면 얘로 측정하셔야 된다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의 측정 기준인데, 명목화폐 자본유지나 불변 구매력 화폐 자본유지를 쓰는 경우에는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거지 자본을 자산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의 측정치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조업도 실물 자본 유지 같은 경우에만 현행 원가로 현행 원가로 자산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답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는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측정한다든지 실물 자본으로 자산을 측정한다, 현행 원가로 자산을 측정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아예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이 없다고요. 요거 따라오셔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말문제 특강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가볍게 볼게요. 내 기초 자본이 100 있었대요. 근데 기말 자본이 얼마로 할까? 300이었대. 따라오시죠? 명목화폐 자본유지라면 이익을 얼마로 봐요? 기초 대비 기말에 넣은 걸 다 이익으로 보는 게 명목화폐 자본유지예요. 그래서 얼마? 200원이 다 이익이라고. 불변 구매력 화폐 자본유지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20%라면 요 기초 자본이 가만히 있어도 120까지 갔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 180이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물 자본 유지인데 봐봐. 문제 항상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세무사에 기출이 됐어요. 기초에 한 개를 50원에 샀대. 그쵸? 근데 기말에 요거 한 개가 70원이래. 요 경우에 이익으로 잡을 금액 얼마예요? 이거 세무사 시험에 기출 됐잖아요. 여러분, 기초에 실물 자본은 조업도나 생산 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초에 자본 100이면 내가 2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럼 기말에도 여전히 2개 살 수 있어야 돼. 기초 자본으로.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내가 100원 있었는데 기초에 한 개를 샀는 거 나는 관심이 없고, 기초에 한 개를 샀더라도 나는 2개를 살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기말에 70원이야 개당. 그럼 140원이 기초 자본이랑 자본 유지에 들어가서 실제 요 경우에는 내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금액 얼마예요? 160. 이거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봅시다. 39번.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완전 맞는 얘기죠. 자, 40번.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 조업 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렇죠? 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으로 가야 되고, 조업도나 생산 능력에 관심이 있다면 실물적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고. 따라올 수 있겠지? 41페이지 41번.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 자산의 특정 기준을 적용을 요구하지 않아. 왜? 나는 화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산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는 측정 기준의 선택은 기업이 유지하려는 재무자본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 재무자본 유지는 특정 자산의 측정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 혹은 현행 원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아시겠지? 41번. 측정 기준과 자본 유지 개념의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보용이 결정된다. 맞는 소리고, 각각의 회계보용은 상이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경영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간의 균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옛날 저희 시험에 여기 이렇게 나온 적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특별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43번. 불변 구매력 단위의 재무자본유지 개념과 실물 자본유지 개념에서 보유손익은 자본유지 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명목화폐 재무자본유지 개념에서는 보유손익은 모두 손익으로 처리한다. 보세요. 아까 보시면 명목화폐 같은 경우엔 기초가 100원이면 요거 기초랑 얘 차이를 다 이익으로 봤잖아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했어? 기초에 100 있었고 자본유지로 20 들어간 거라고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지? 기초에 100 있었고 자본유지로 40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불변 구매력 단위 재무 자본유지 개념과 실물 자본유지 개념은 보유손익의 일부를 자본유지에 보내줍니다. 따라오시죠? 오답 유형으로 뭐 나와? 다 당기손익 들어간다고.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44번 볼게요. 개념체계에서 자본유지 조정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재평가 또는 제작성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을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본유지 접근법은 개념체계에서만 한정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 자본유지 조정의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개념체계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45번부터 50번까지는 공정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공정가치도 예전에 시험에 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 공정가치는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 공정가치는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좀 이따 보겠지만 말문제 문구에서 기업의 위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공정가치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기업의 위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좀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 관측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와 관측 가능하지 않은 시장이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누죠. 이 두 가지로 나누고 무조건 얘가 1순위예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다고 해서 공정가치를 측정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관측 가능한 시장도 또 두 개로 나누죠. 뭐로 나눠?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요. 1순위가 뭐야? 주된 시장이요. 2순위가 뭐야? 가장 유리한 시장이요. 주된 시장은 뭐야? 거래 규모와 빈도가 가장 큰 시장이 주된 시장이고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뭐예요? 판매가에서, 다른 말로 수취할 금액에서 거래 원가를 빼고 운송 원가를 뺐을 때 해당되는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유리한 시장이라고요. 아시죠?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공정가치가 주된 시장의 공정가치보다 크더라도 무조건 요걸 1순위로 해요. 아시죠? 요거랑은 상관이 없어. 왜? 공정가치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2015년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요거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해서 가장 유리한 걸 결정하고 나면 요 경우에 공정가치는 어떻게 결정해? 수취할 금액에서 뭘 빼줘요? 거래원가 빼주고 운송원가 빼줄까요? 아니면 거래원가만 빼줄까요? 아니면 운송원가만 빼줄까요? 운송원가만 빼주죠. 요게 공정가치지 거래원가를 절대 빼주지 않아요. 가장 유리한 시장을 결정할 때는 거래원가랑 운송원가를 모두 빼서 내 수중에 쥐는 돈을 갖고 결정하지만 실제 가장 유리한 시장이 결정되고 나면 두 번째로 가서 공정가치는 운송원가만 빼주지 거래원가는 빼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 세무사 2015년 기출문제를 보면 공정가치는 거래원가가 고려된 금액이다. 그럼 틀린 얘기예요. 공정가치는 운송원가만 고려한다고. 왜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고려하지 않을까?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까지 고려해버리면 그건 순공정가치라는 다른 측정 기준이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요건 뭐 있어요? 요 안에 기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거 굳이 모르셔도 돼. 세 가지가 있어. 기법이 뭐 시장가치평가법, 원가법, 뭐 이익예상법 있는데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에 우선순위가 있어 없어? 우선순위가 없어요. 가치평가 기법의 우선순위는 없어. 어떤 평가 기법을 쓰던지 네가 맞는 걸 쓰면 돼. 시장 가격을 볼 건지 원가를 볼 건지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볼 건지 그거는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우선순위는 없다고요. 하지만 뭐는 있어? 여기에 투입하는 변수들이 있다고요. 투입 변수. 그쵸? 내가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공정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 공정가치를 추정하려면 여기에 투입 변수들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투입 변수가 수준 1, 수준 2, 수준 3이 있는데 이왕이면 수준 1부터 넣어줘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정가치 서열체계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가치평가 기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없어. 하지만 요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되는 투입 변수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만.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마이너한 걸로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금융자산을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자산을 구입할 때 내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 자산을 구입할 때 내는 금액. 이걸 거래 가격이라고 그래요. 거래 가격을 뭐라고 그래? 유입 가격. 자산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 유입 가격. 근데 여기 자산에 공정가치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금융자산. 근데 이 공정가치는 뭐야? 유출 가격이라고요. 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삭제되거나 부채가 재무제표에서 삭제될 때의 가격이 유출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치랑 거래 가격은 사실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그렇다고요. 만약에 요 거래 가격과 공정 가치, 유출 가격이 서로 같지 않다면 요 차이만큼을 뭘로 기재해? 기준서에 다른 기준이 없다면 무조건 당기손익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공정 가치와 거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준서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당기손익으로 보내라고 했다고요.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해당되는 자산을 사와서 그냥 파기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산 다음에 아이폰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럼 내가 재무제표에 요 아이폰을 얼마로 기재해야 돼? 내가 사와서 파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재되는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공정가치는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하는 거 아시죠? 따라오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공무원 학원에서 1등 하는 학원에서 2등 하는 학원에 뛰고 있는 강사가 있어. 그럼 얘는 계약금 주고 사온다고요. 그리고 그냥 강의 안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재무제표에 그 비용 처리해도 돼. 얘 어차피 이제 내가 버릴 거야. 그러더라도 재무제표에는 공정가치로 기재해야 된다고요. 그걸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한다고 얘기해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마이너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자 보시죠. 45번. 공정가치를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가격으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고 할 때 가격이다. 오답 유형으로 뭐 나와? 공정가치는 유입 가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출 가격이에요. 공정가치는. 오케이. 정리했고. 46.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시장 참여자의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는 의도나 부채를 결제하 또는 이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의도가 관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답 유형으로 기업이 결정한다. 기업의 의도가 포함된다. 기업의 의도가 고려된다. 그러면 무조건 X입니다. 오케이. 47번 제가 얘기했던 거네요. 다른 기준소에서 최초의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는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무조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취득 이익 같은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48번 보시면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의하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회사한테는 요게 더 유리하더라도 회사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는 게 요 얘기고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시장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되므로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된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요렇게 있으면 요게 1순위지만 주된 시장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허용해 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만약에 우리 집에서 누렁이를 키운다면 나는 서울에서 누렁이를 키우겠으면 마장동 소시장이 주된 시장이겠죠. 하지만 저기 경남 김해에서 키우고 있다면 진주 소시장이 주된 시장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고요. 49번.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요? 운송 원가를 넣거나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냥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공정가치에는 거래 원가가 고려되면 안 돼. 그래서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답 유형으로 뭐 나온다고? 거래 원가를 고려한다, 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반대로 운송 원가를 고려한다, 조정한다. 얘는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요. 오케이. 49번까지 봤습니다. 50번. 거래 원가는 운송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그래서 운송 원가는 현재 위치에서 주된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래서 거래 원가랑 운송 원가는 다른 개념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송 원가는 공정 가치를 고려할 때 포함합니다.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하면 지금 제 교재 기준으로 3장까지 마쳤고요. 이제 4장으로 재무제표 표시 공시 볼게요. 재무제표 표시 공시. 재무제표 표시 공시는 올해 저희 세무사 시험은 매년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돼. 꼭. 개념체계보다 사실 나올 게 정해져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니까 볼게요. 자, 우리 51번부터 볼 건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그 안에서 주석을 보면 주석 1번이 뭐게? 삼성전자 재무제표 주석 1번을 보면 사실 1번은 아니에요. 2.1번인데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초반에 나오는 게 반드시 뭐냐면 우리는 IFRS를 준수했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초반에 이게 뭔데? IFRS를 준수했다는 얘기가 공정하게 작성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IFRS를 준수했으면 재무제표에 공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기재할 수 있어요. 따라오시겠지? 그래서 우리 회계감사를 할 때 얘네 봤더니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잘 작성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 적정 이견을 준다고 한다고요. 그게 외기예요. 근데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는 IFRS 준수를 하지 않았대. 그럼 절대로 뭐라고 쓰면 안 돼? IFRS를 준수했다고 기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기업이 하나를 IFRS를 위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대요. 그럼 회계감사인도 부적정 의견이나 한정 의견을 준다고요. 그럼 거기 보면 주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 IFRS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IFRS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IFRS를 준수했다는 얘기 쓰면 안 돼. 읽어보시죠. 51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계속 볼게요. 52번. 52번이 더 가능성이 높은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요. 53번 볼게요. 자, 봐봐 여러분.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아무리도 좀 털고 농담도 하고 싶은데요.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IFRS 전까지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 IFRS 전까지는. 그래서 회사마다 영업이익으로 보는 금액이 다 달랐다고요. 그러다 IFRS 돌아오면서 IFRS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뺀 것만 영업이익으로 공시하라고 했다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면 자동차 판 거에 대한 매출과 자동차 만든 거에 대한 매출원가, 자동차 파는데 들어간 판매관리비 뺀 것만 영업이익에 넣어주라고 했다고요. 그 외에서 수익이 나온 건 영업이익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만약에 해커스 경영이면 우리 뭘로 돈 벌어요? 우리 온, 오프 이거 강의로 돈을 벌겠지. 그쵸? 우리 요게 주업이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 이거 말고도 반복적으로 돈 버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돈 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 돈은 안 받지만 독서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돈을 받는다고요. 그쵸? 커피는 안 팔지만 만약 커피도 판다고 그러면 커피 이것도 반복적으로 돈을 받는다고. 근데 IFRS 현행 기준은 요것만 영업이익으로 공시하라고 그랬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 우리도 이것도 우리가 장사하면서 매번 나온 돈인데 이걸 빼주면 어떡해. 이것도 넣어서 정보 이용자한테 얘랑 얘까지 포함한 걸 보여줘야 돼. 왜? 얘랑 얘까지 포함한 건 우리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거든. 반복적으로. 그래서
IFRS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럼 니네가 요거는 조정 영업이익으로 주석에 공시하는 거는 내가 막지 않을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실제로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IFRS랑 상충돼. IFRS는 이렇게만 보여주라고 그랬잖아, 영업이익을. 근데 다른 조정 영업이익이란 이름으로 다르게 공시했잖아요, 주석에. IFRS에서 상충되지만 IFRS에서 금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공시해도 된다고요, 주석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정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해커스 경우에서. 여러분 그냥 한 얘기예요. 우리가 온오프 강의 하고 있었는데 요거로 돈 벌고 있었는데, 그냥 한 얘기야. 이게 우리 건물인데 여기 밑에서 금이 나왔어. 그냥 얘기. 밑에서 금강이 나와가지고 금을 한번 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이 나왔대. 요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 요걸 너무 금 나온 걸.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손익이라고 해요. 요거 두 개 합친 걸 특별손익이라고 한다고. 얘랑 얘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얘는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요 경우에는 공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IFRS에서. 그래서 IFRS에서 상충되지만 금지 안 하는 경우에는 공시할 수 있지만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공시하면 안 돼요. 이 조정 영업이익이랑 특별 영업손익, 특별 손익에 대한 얘기거든요. 읽어볼게요. 좀 긴데 여러분들 이 문구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극히 드문 사항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위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이게 뭐라고? 조정영업이익.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위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그러한 사항을 공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즉 공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요 밑에 게 뭐라고? 특별손익. 좋아요. 여기까지. 54번 보시죠. 54번도 봐봐 여러분. 금융자산이랑 유형자산이랑 어때요? 금융자산이랑 유형자산이랑 어때? 어때? 요거 두 개가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잖아요. 그쵸? 요런 경우에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해야겠지. 그쵸? 근데 봐봐.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은 어때요?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은 성격과 기능이 사실 유사하다고요. 하지만 유형자산도 금액이 꽤 크고 무형자산도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구분해서 표기한다고요.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면 무조건 구분해서 표기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중요해. 금액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그럼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현금이나 예금 어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중요하지도 않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기하잖아요. 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면 구분 표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중요하면 구분 표시,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서 표시. 이해할 수 있겠죠? 읽어보시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며 상이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항목도 구분 표시한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요? 중요하지 않고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뭐 써주시면 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좋아요. 여기까지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55번.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아까 얘기했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시하라고 요구해도 굳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요. 따라오시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56번 볼게요. 자, 한번 물어보자. 순액이랑 상계 표시의 차이가 뭐예요? 순액이랑 상계의 차이가 뭐야? 그때요? 볼게요. 뭐 시험 얼마했는데 걔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볼게요. 지금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귀마개 꼭 가져가셔야 되고 초시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내가 몇 분까지는 못 풀고 몇 분까지는 못 풀고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 시간이 말리지 않아요. 봐봐. 만약 2교시만 얘기하면 당연히 시작하고 나면 20분까지는 무조건 선택법 다 풀어야 돼요. 30분 동안 풀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생소법 80점 맞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 회계에서 그만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20분 안에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1분 정도 다시 회계약 넘겨보면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나 알고 있는 주제를 체크해야 돼요. 몇 개 정도? 말 문제 빼고 한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당연히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와요. 그죠? 안 나올 수도 있나? 체크한다고요. 그럼 보통 우리 말 문제가 한 7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7개에서 8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5분 정도 말 문제 푸시면 돼.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면 몇 분이에요? 26분이죠. 몇 분 남았어요? 그것도 안 해줘. 80분에서 26분 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몇 분이에요? 54분인가요? 54분 정도에서 한 30분 동안 요거 10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푸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번. 그럼 60점이 나와요. 진짜로 이렇게 푸셔야지. 제일 그런 게 아예 또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나는 무조건 원가를 먼저 푼다. 그러면 안 돼요. 재무회계를 먼저 풀거나 원가가 어려우면 말리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푼다가 아니라 다 합쳐서 내가 여기서 10개 정도는 풀 수 있겠다. 15개 정도 풀 수 있겠다 해서 걔네를 먼저 무조건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순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초시계를 반드시 갖고 가야 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시험장이기 때문에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요게 넘어가는데 말 문제 못 풀었으면 계속 보고 있다고. 그렇죠? 넘어가야 돼요. 시간 지켜서 돌아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꼭 초시계를 갖고 가셔서 그 시간 배분하면서 공부하셔야지 시험장에서 시간으로 말리지 않지. 이거 안 갖고 가서 그냥 풀면은 시험장 가서 말려요. 특히 초시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 상계가 뭡니까? 상계는 자산과 부채를 퉁치거나 수익과 비용을 퉁치는 걸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상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원칙은 금지야. 상계, 자산과 부채를 퉁치거나 수익과 비용을 퉁치면 재무제표에 다 한 줄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상계를 금지한다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사실 3개가 있지. 뭐. 그쵸? 비유동자산에 처분 손익은 상계가 가능하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으로 기재하잖아요. 상계가 가능하고. 또 뭐 있어요? 충당부채에서 제3자 대리변제하게 되면 손익을 상계할 수 있잖아. 내가 비용 충당부채 잡고 제3자가 대리변제하면 별도의 자산 잡은 다음에 이쪽에는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고 별도의 수익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강제사항이지만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쵸?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면 외화, 차익도 상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말문제에서 뭐 요거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요거는 강제, 요거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상계는 퉁치는 개념이라고. 그럼 순액은 무슨 개념이야? 순액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2가지 있어요. 매출 채권. 내가 받을 돈이 100 있는데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돈이 한 20쯤 된대. 그럼 밑에 뭐로 기재? 대손, 충당금으로 기재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야? 100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20원이면 장부 금액이 80원이잖아요. 요게 순액이에요. 또 뭐 있어? 재고자산. 나 재고자산이 100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30 있대.
그럼 재고자산 장부금액 얼마요? 70. 요게 순액이라고요. 그래서 상계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서로 반대되는 애들을 퉁치는 개념이라면 순액은 자산과 부채를 그냥 평가하는 금액이라고요. 자,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야, 진짜로 장부금액이 얼만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56번이죠. 56번. 상계 관련해서는 56번만 시험에 나왔다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뭐에 해당해? 순액에 해당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상계는 요거 두 개만 해당해. 그쵸? 여기까지. 다른 시험에서 좀 진짜 너무하지만 너무하게 요거를 강제사항으로 내거나 해야 한다. 요거를 선택사항으로 오답 유형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명확히 보시고. 자, 57번 보시죠. 57번. 자, 57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나오는데 한 큐에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저 오늘 1시에 엄마를 만나기로 해서 지금 바빠요. 결혼하면은 엄마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요. 자, 볼게요. 이 와이프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아이 컨디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자, 보시면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떻게 표기해? 유동과 비유동 자산, 유동과 비유동 부채 구분할 수 있는 유동성 표시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은 이렇게 했어. 하지만 문제는 뭐야?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 다 유동이라고요. 사실 금융기업 같은 경우엔. 그래서 유동성 순서에 따라 그냥 나열하는 유동성 순서 배열법이 있어요. 그쵸?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제조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금융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산분리는 제1금융권만 못 갖는 거지 제2금융권은 제조업도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유동, 비유동, 제조업은 유동, 비유동을 쓰고 밑에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혼합법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유동성 순서 나열법, 혼합법 모두 선택이 가능하죠. 가장 대표적인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요? 모든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라고요. 왜? 금융사는 유동성 순서 나열법을 쓰기 때문에 순서 배열법을 쓰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이 안 뜰 수도 있어. 그게 요거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오답 유형은 뭐 나와?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까지 했고요. 자, 계속 정리를 해볼 건데 넘겨보시면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구분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할 때 요 구분의 기준이 뭐예요? 12월 31일 재무제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현되거나 1년 이내 갚아야 된다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실현되거나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면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지. 그리고 또 뭐 있어? 단기 매매 항목이라면 유동자산, 유동부채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정상적인 영업주기죠.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엔 물건을 구매를 요청받아서 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고 요걸 완성시켜서 인도한 다음에 대금 회수하는 요 한 사이클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엔 이게 1년이 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요 물건 구매 요청받아서 재료 사와서 만들고 완성해서 인도하고 대금 청구하는 요 한 사이클을 뭐라 그래? 정상 영업주기 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만 들어온다면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실현되거나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더라도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봐준다고요. 요거만 시험에 나왔다니까. 문구 몇 번? 58번. 보시면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답 유형으로는 12결제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면 무조건 유동이라고요. 나오시겠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회계사 시험이랑 세무사 시험에만 잘 나오는 거. 자, 여러분 좀 집중할게요. 말문제 많이 나오는 해에는 8개까지 나오는데 이거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하나도 몰라요. 알겠지. 그냥 읽겠지. 자, 갈게요. 자, 유동 비유동 구분해서 3가지 사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X1년, X2년, X3년이었어요. 이거 뭐야? 만약 부채였대. 장기성 부채죠. 여기가 만기래. 그럼 X1년 말에는 얘 유동부채로 분류해요?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요? 당연히 비유동부채지. X2년 말엔 근데 뭘로 분류해?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요. 요 때는 비유동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대. 근데 나는 여기에 만기를 연장할 재량권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대. 요 시점에 만기는 내년 3월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가면 바로 연장돼. 그리고 난 연장할 의도가 있어. 그럼 요거 뭘로 분류해요? 비유동이에요. 재량권이 있고 내가 연장할 의도가 있다면. 하지만 재량권이 없고 내가 연장할 의도가 없다면 당연히 유동으로 분류해야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세 번째 거 집중. 여기 12월 31일 여기가 한 8월 1일쯤 되는데 이때가 만기. 아이고. 자, 내가 이때 약정을 위반했대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때 약정을 위반했어. 약정을 위반하면 3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된대.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단순히 약정을 위반했대. 그럼 요 1번 케이스. 요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유동으로 분류해야 돼요?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돼? 약정 사항을 위반하면 무조건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된대. 그럼 요 경우에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유동이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되니까요. 그쵸? 여러분 몇 분 집중력이 떨어지시는데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 더 충격적인 건 이거 올해 안 붙으면 내년에 개념체계 개정되고 힘들어요. 집중. 두 번째, 요때 은행에서 야, 너 약정을 위반했지만 그냥 내가 연장해줄게. 연장에 합의했어요. 이 두 번째 사기 있어요. 내가 요때 약정을 위반했는데 요때 합의해줬어. 야, 됐어. 그냥 연장해줄게. 걱정하지 마. 12월 31일 전에 합의했어. 연장하기로. 그럼 12월 31일자로 뭘로 봐야 돼? 당연히 비유동으로 봐야겠죠.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 2월 중순에 재무제표 공시일인데 이번에 세 번째 사례로 요 사이 재무제표 공시하기 전에 합의했대. 12월 31일 지나서 재무제표 공시하기 전에 합의했대. 그럼 세 번째, 요 경우엔 뭘로 봐야 돼? 요 경우엔 유동이에요. 내가 약정사항을 위반했는데 연장해주기로 합의하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합의해야 비유동이지 그 이후에 합의하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도 무조건 유동으로 본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보시죠. 59번 기존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감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당연히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60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어. 몇 번 케이스예요? 3번 케이스라고요. 요 경우엔 뭘로 봐? 그래도 유동으로 봐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낼 게 벽돌 없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61번이랑 62번은 제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61번에 뭐 나와? 조정 영업이익 나오죠. 62번에 뭐 나와?
특별손익 나오죠. 결론이 뭐야? 조족 영업이익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고 특별손익은 주석으로도 공시할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63번 보시죠. 63번 보시면 비용을 기능별로, 아유, 요것도 제가 결론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날 봐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만약에 급여가 있고요. 급여 100, 전기세 100, 감가상각비 100 있어요. 이렇게 비용을 성격별로 공시하는 걸 뭐라고 해? 성격별 공시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비용 발생한 항목 그대로 공시하는 걸 성격별 공시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영업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와 판관비로 나눠줄 수 있다고. 급여에서 80은 매출 원가, 판관비는 20. 전기세에서 80은 매출 원가, 20은 판관비, 50은 매출 원가, 뭐 50은 판관비. 요렇게 공시하는 걸 뭐라고 그래? 기능별 표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능별 공시 방법을 써야 매출 원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은 기능별 표시 방법을 써요. 어렵지 않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엔 이렇게 공시하는 게 좋아, 이렇게 공시하는 게 좋아. 매출 원가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은 성격별 공시가 좋다고요. 그래서 기능별 공시는 반드시 주석으로 성격별 표시 방법을 다시 공시해 줘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기능별 표시가 나오지만 주석에는 성격별 공시가 반드시 공시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봐봐, 일반적으로 성격별 공시는 누가 할까?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은 매출 원가가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별로 공시하는 애들은 매출 원가가 없는 애들이라고. 누구야? 금융업은 애시당초 성격별 공시하고 매출 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격별 공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석에 기능별 공시를 추가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기능별 표시 방법은 매출 원가가 나오고 주석으로 공시해 줘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성격별 공시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별 공시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오시겠지? 김혜주.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63번 읽어보시면 그 얘기니까 체크하시면 돼.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 64번부터 재고자산인데 사실 재고 말 문제는 그 특별할 게 없어요. 어려운 내용들 없어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우리 또 45분 지났으니까 잠깐 쳤다 할게요.